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필기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인데요. 자, 보기를 쭉 보시면 요 문제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문제고요. 하나씩 보기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노년기의 특성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자, 사고의 융통성은 없어지고 또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특성이었나요? 네, 경직성의 증가에 대한 설명이었죠. 사고의 융통성이 떨어지고 경직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게 노년기의 특성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진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삶에 대해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어떨까요? 지금 76, 81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살았네, 못 살았네, 그때는 좋았었는데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역할 상실이 생기는 건 맞지만 자신감이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는 가장의 역할 또는 엄마의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역할을 안 하게 되면서 위축이 되게 되는데요. 자, 역할 상실이 되는 것은 사회적 특성이고 자신감은 향상되는 게 아니라 위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자, 매사에 신중해지는 건 맞지만 내향성이 감소하게 되나요? 아니죠. 내향성은 증가하게 되고요. 매사에 신중해지는 건 맞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체크하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보다는 자녀도 나도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죠.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자,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보다는 이제 노년기가 되어서는 서로 이해하고 즐겁게 지내셔야 되겠죠. 자, 배우자와의 성적 욕구 표현을 금기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손자, 손녀,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자,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손자, 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체크하고요. 3번 넘어갑니다. 3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노인이거나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어떤 질병, 노인성 질병인 치매, 중풍, 파킨슨을 앓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쪽 다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입원 중이거나 수술 중인 사람은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런 거 힌트 보면서 자, 나이가 맞는지 지금 상태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남성. 자, 중풍의 뇌출혈은 속하긴 하는데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라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고 나와서 이 사람이 컨디션이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자, 65세 미만이면 치매, 중풍, 파킨슨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요. 결핵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정답.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65세는 아니지만 치매 해당이 되죠. 정답 3번이고요. 자, 당뇨가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7세 여성. 자, 65세 이상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뇌졸중에서 회복된 사람.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등급을 줄 수가 없어요. 정답은 3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중풍, 파킨슨,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요. 이 두 사람 다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야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수술, 입원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바이스텍의 7원칙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된 원칙은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생활 환경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고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질병, 과거 생활사, 경제력을 이해해야 한다. 바이스텍이 얘기한 7가지 원칙 중 이 설명에 대한 원칙은 어떤 건가요? 라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생활 환경의 특성, 그 사람 자체의 특성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 개인적인 특성, 개인적인 질병,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일반화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개별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돌보게 될 어르신들이 뭐 9시에 밥 먹고 10시에 산책하고 12시에 밥 먹고 3시에 낮잠 자고 5시에 저녁 먹고 이런 일반적인 스케줄은 비슷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르신들이 나는 아침 9시에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7시에 먹어요. 저녁은 안 먹어요. 나는 3시에 낮잠 자기 전에 간식을 먹는 게 내 습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내용이 책에 이렇게 실렸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러 가다 보면은 어떤 어르신이 하루에 2끼만 먹는데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서 보통 어르신들 이제 단백질 채우려면 3끼, 4끼는 먹어야 되는데 어르신은 왜 2끼만 먹어요? 얼른 3끼 드세요. 4끼 드세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어르신들이 살아온 환경들이 다 다르고 개인적인 습관이나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양보호사가 이해를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책에 실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스텍의 7원칙, 7가지 원칙 중 나머지 원칙들은 어디에 있냐? 자, 우리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바이스텍이 정리를 한 7가지 원칙, 이 내용들을 활용을 하면은 더 유용하게 일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자, 우리 금방 문제 풀었었죠. 대상자를 개인으로 파악한다. 아, 노인들은 이렇더라. 뭐 대구에 사는 노인들은 이런 걸 많이 먹더라. 전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먹더라. 경상도 어른들은 이런 걸 많이 먹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화를 자꾸 시키지 말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상자의 생활 욕구나 생활 과제 등이 다른 이용자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 환경들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자의 개인적인 내용들, 대상자의 살아온 환경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줘라. 특히 그 사람의 종교나 성향 등에서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 80평생을 소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90평생을 소식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자꾸 하루에 계란 2개씩 드셔야 돼요, 어르신. 또는 하루에 두유는 4개씩 드셔야 돼요. 이렇게 강요를 하시면은 대상자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할 때는 그게 더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겠지만 어르신들이 한 번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조금 더 이해를 해달라는 마음에 이렇게 책의 내용이 실린 게 아닌가 싶어요. 2번째,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존중한다. 대상자가 상담을 받을 때 다양한 감정이 생긴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떤 감정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그 대화나 상담이 잘 이루어졌을 때 서로 신뢰 관계가 두터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조절한다.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존경스러울 수도 있고 안쓰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나쁜 행동을 한 어르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라고 칩시다. 아, 내가 왕년에 사기를 쳐가지고 누구한테 사기를 쳐서 50억을 내가 꿀꺽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막 대상자한테 흥분해서 또는 감정적으로
뭐 그건 나쁜 행동이잖아요.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적절히 조절해라. 너무 거기에 몰입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 받아들여라.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자신이 또는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대상자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고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위에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80세 노인이 나는 예전에 10살에서 25살 때 밭에 있는 콩이랑 팥이랑 수박이랑 참외를 맨날 훔쳐 먹었어. 돈 주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은 그거 나쁜 행동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셨구나 하고 그냥 듣고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왜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했는지 그냥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한다. 이게 잘했고 잘못됐고를 떠나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요양보호사 책에 실렸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이런 걸로 말다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또는 간혹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 자체로 대상자를 비난하시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돕고 존중한다.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대상자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냥 그렇구나. 지켜봐야겠다. 저거 결과가 안 좋을 텐데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섣불리 그거는 어떻게 해서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어르신 큰일 나. 하지 마세요. 그 돈을 왜 거기다가 다 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게 지금 당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트럭에 복숭아를 지금 3개에 5만 원에 팔고 있는데 이 어르신이 사겠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다가 보니까 슈퍼에서 3개에 15,000원이야. 3개에 15,000원이면 사는데 3개에 5만 원 주고 산대요. 근데 이 어르신이 이 5만 원을 주고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어르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지켜봐 줘라. 또 위에랑 비슷한 내용이죠. 어쨌든 여러분과 대상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게 지금 크게 위험하거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정을 그냥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 결정이 100%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상자를 믿고 존중해 줘라. 자, 그리고 비밀을 유지하여 신뢰를 쌓는다.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듣게 되는 수많은 비밀, 수만 가지 비밀이나 수만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터에서 듣고 끝내는 거예요. 제3자한테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자, 여기서 비밀이란 대상자의 개인정보, 대상자가 말한 내용, 사례, 관리자가 기록한 내용, 그러니까 대상자를 케어하면서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퇴근하면서 그냥 전원을 꺼버리세요. 기억을 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예요. 그냥 책 한 번 훑어봤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자, 요거는 공적 부조, 그다음에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 정의를 구분할 수 있냐 하고 묻는 문제고요.
자, 대한민국 국민은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는 그런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공적 부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과서 37쪽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공적 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자,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서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 공적 부조다. 4대 보험은 4대 보험으로 알고 있는 4대 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에 속한다. 그리고 이 정의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와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이제 뭐 조선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지만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동 분야, 청소년 분야, 장애인 분야, 여성 분야, 노인 분야, 다문화 가정 분야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뭐 개별 서비스. 제가 아까 아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뭐 급식 카드 또는 문화놀이 카드 알고 계시죠? 그런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가 되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급여 제공 원칙 중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은 자, 이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저한테 이 문제 오류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 맞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맞는 말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다시 해석해 보면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맞춰서 급여 제공을 한 것에 대한 설명을 고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준 규정, 뭐 규칙 이렇게 맞춰서 일을 한 게 어떤 거냐 이거 고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제 하는 내용 얘기들이 뭐냐면은 할 것들 정확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마세요. 웃돈 받아서 일하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서비스 제공하세요. 돈 더 받고 따로 돈 더 받고 서비스 더 받지 마세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규정에 맞게 일하세요. 운영 지침에 맞게 일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내용과 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 교과서 76페이지 보면은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에 대한 설명, 급여 제공 계획 기준과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에 대한 설명,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에 대한 설명이 각각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항상 수급자 중심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지녀야 할 기본 뭐 소양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문제로 다시 가보면요. 아, 이게 그 교과서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럼 다시 문제를 봤을 때 이걸 보셔야 됩니다. 기준에 대한 제공 계획과 기준에 대한 내용이 정답이 3번이라 그랬죠. 그럼 4번은 그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제공 인력, 5번은 그 기준에 대해서 아니 그 세 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2번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1번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요것까지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된 심화 문제로 이제 풀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답만 맞추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머지 보기는 왜 아니지? 요거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요. 이 문제가 조금 꼬아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마다 시험 보는 일정이 다 달라서 제가 이제 언제 화이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화이팅 하세요. 넘어갑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자, 대상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떨까요? 네, 틀렸어요. 우리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대상자 가족에게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인정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잖아요는
네,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해주시면 되는데 힘들 수 있으니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안 되고요. 대상자의 몸에 남아있는 능력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네,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셔야지 내가 어디까지 도와줘야겠다, 어디서부터는 대상자가 혼자 할 수 있겠다 알 수가 있겠죠. 자,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계속한다. 어떨까요?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환자 목욕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피를 토하는 상태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목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죠. 이렇게 상태 변화가 있으면요, 시설장한테 당장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장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야 돼요. 요거 정리되셨으면요,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입소 계약 과정에서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예를 들면 계약 기간, 그 다음에 어떤 급여가 제공이 되고 비용은 얼마인지, 비급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때 비용은 얼마인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어떤 권리에 해당이 되는가? 자, 어떤 거예요? 딱 봐도 지금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 것 같죠. 신체 구속과 관련된 내용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요. 자,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내용을 봤을 때 2번과 3번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시설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게 어렵지 않아야 된다.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어디 공단에 전화해 보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시설에 물어봤을 때 시설에서도 다른 환자들한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거고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요, 입소 계약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 요걸 보자면 나는 아직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알아볼 거예요 하면 입소 전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고요. 난 이제 충분히 알아봤고 설명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입소 전이냐 아니면 입소 계약 단계냐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받는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문제예요. 몸통 부위에 띠 모양으로 발생한 수포. 수포가 뭐예요? 자, 수포는 물집이죠. 자, 물집, 자결감, 그 다음에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몸에 물집이 생겼어요. 근데 띠 모양으로 생겼대요. 별표. 자, 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허리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벨트 이렇게 줄이 이렇게 하나만 띡 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나의 줄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데일밴드의 사이즈처럼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집이 내 등허리에 딱 하나만 난 게 아니라 나의 몸의 신경절 어느 한 군데에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수포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자, 이 형태를 멀리서 보니까 데일밴드 하나 붙여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띠 모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띠 모양으로 생기는 수포는 어떤 질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가? 자, 여러분들 푸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떤 질환이죠? 대상포진이에요. 자, 대상포진의 특징, 띠 모양의 수포, 자결감, 가려움이
특징적입니다. 자결감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쓰라린 느낌, 타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고요. 이때는 대상포진이 보통 건강한 사람한테서 잘 생길까요?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잘 생길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대상포진 앓으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우, 나 요즘에 한참 바빠가지고 고생했더니 대상포진이 왔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한테서 대상포진이 잘 생긴다. 그럼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 누구? 노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인 중에서도 예전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한테서 대상포진이 더 잘 발생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세요. 바이러스가 같아서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띠 모양의 수포, 자결감, 가려움이 나타나는 질환은 대상포진인데 노인들한테 잘 생긴다더라. 왜? 노인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노인들 중에서도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한테서 더 잘 생긴데 왜? 그 두 가지의 원인 바이러스가 같대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대상포진 때 환자들이 신경통, 신경절을 따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신경에 통증이 생기거든요. 이 신경통은 대상포진이 다 낫고 나서 바로 끝나냐? 그건 아닙니다. 네, 1년 정도 신경통이 물집이 다 사라져도 한참 동안 아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수포 그리고 물집 뭐 그런 것들이 몸에 생기면은 떼는 게 좋을까요? 긁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좋을까요? 네, 가만히 냅두는 게 좋아요. 왜죠? 네, 손톱의 균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역시 대상포진의 수포에서도 네, 긁지 않고 떼지 않고 가만히 냅두셔야 됩니다. 요거 정리되셨으면은 네, 9번의 정답 1번인 거 네, 확인하시고요. 2번의 흡인성 폐렴은 지금 설명과는 상관이 없겠죠. 천식, 욕창, 당뇨도 다음에 문제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가? 자, 장기요양 인정신청, 급여비용 지급, 재정정책 수립 이런 거보다는요. 장기요양요원,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뭐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의 권리 침해를 상담을 해주고 건강관리를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우리나라의 지금 2022년 현재 기준으로는요. 인천, 그다음에 의정부, 춘천, 부천, 그다음에 창원, 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검색하면은 우리 동네 근처에 있구나 알 수가 있고요. 일 나중에 자격증 따시고 일하시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런 데 전화해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용해 보세요. 자, 11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자, 이런 것들 쉽죠. 자,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각각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어떤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입맞춤, 포옹을 시도한다.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언어적 성희롱.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시각적 성희롱. 엉덩이를 만졌어요. 어떤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너무 쉽죠?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2번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옳은 것. 자,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서는 무관심하게 대처한다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학대가 의심된 상황에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철칙대로 한다. 밥은 하루에 5끼씩 먹는 게 내 철칙이야. 그 철칙을 지킬까요? 아니죠. 우리는 업무상 절차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의 대상자가 아니다. 어때요? 우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네, 아까 외우셨죠? 서비스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별표 쳐넣으시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에요.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면 환자가 나한테
요양보호사님 저 옆으로 돌려눕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환자를 내가 어떻게 돌려눕힐지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몰라가지고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비스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설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시설에 연락을 하셔야지 동료 요양보호사한테 연락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친구보다는 나를 관리하는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게 맞겠죠. 시설에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4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5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다음 학대 유형은 무엇인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방문한 작은 아들이 용돈을 줬었어요. 근데 그 용돈을 다른 아들이 빌려달라고 해서 다 써버리고 경로연금이 지급된 통장과 도장을 다 가져갔대요. 자, 이 학대는 어떤 학대인가요? 자, 지금 금전적으로 노인의 소득, 재산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통제하는 행위잖아요. 이 학대는 경제적 학대고요. 옛날에는 재정적 학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표현으로는 경제적 학대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문제 볼게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자, 명절이 다가오면 10만 원만 더 넣어주세요. 20만 원 보너스 좀 주세요. 물질적 보상 요구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해서 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에서도 계속 교육을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자, 4번 장기 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보호자한테 알려준다. 자,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상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곧 죽어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1등급 받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제 얘기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할인해드릴 테니까 한번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다 안 됩니다. 15번 일회용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하루에 한 개만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 대처하는 방법. 자, 일회용품은요. 자, 죽었다 깨어나도 일회용 쓰고 버리셔야 됩니다. 보호자가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재사용하면 안 돼요. 일회용은 무조건 일회용. 자, 이 정보를 기반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설장과 상의해봤자 일회용은 일회용 쓰고 버려야 됩니다. 오염이 덜하면 한 번 더 쓸게요. 소변 한 방울 묻었으면 다시 쓸게요. 하시면 안 돼요. 왜? 일회용은 한 번만 쓰라고 공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거를 2번, 3번, 4번 쓰면요. 감염의 문제,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만큼 줄여야 되나요? 되물으시는 것도 소용이 없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한테 해로워서 저는 일회용은 한번 쓰고 계속 갈게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4번이 정답.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시는 것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일회용 기저귀든 마스크든 일회용 장갑이든 보호자나 대상자가 여러 번 써주세요. 아껴 써주세요. 한 개만 써주세요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 보호자랑 싸울 필요는 없죠. 왜 안 되는지 설명하고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16번 대상자를 이동시키다가 허리와 골반 부위에 통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자, 허리랑 골반 부위에 통증이 생겼는데 손목을 털어주는 건 부위가 잘못되었죠. 자, 바로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한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보기 먼저 볼게요. 일을 그만두고 누워서 생활한다. 지금 우리 일하다가 삐끗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겠죠. 팔굽혀펴기도 부위가 잘못됐습니다. 손목 부위를 굽혔다 펴졌다 하는 운동도 부위가 잘못됐죠. 자, 바로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 우리 책에 이 자세는요.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111페이지를 보시면요. 바로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는 운동이나 허리 옆으로 돌려주는 거, 그다음에 이런 자세들 여러분들 허리 안 좋을 때 한 번씩 해보셨죠? 자, 이 자세들이 요통 예방 또는 요추 안정화 운동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지금 허리가 안 좋았을 때 허리를 안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정답 2번 체크하시고요. 17번으로 갑니다. 자, 17번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이런 증상들이 생겼는데요. 자, 우리 책에서 나오는 이런 설사하는 장염은 노로바이러스 장염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오염된 해산물 또는 익히지 않은 해산물, 굴 이런 걸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장염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잘 익혀서 먹고 식품류를 잘 씻어가지고 네, 조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때는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로바이러스 장염은요, 어떤 증상이냐도 문제에 나오기도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노로바이러스 장염을 진단을 받고 이 증상들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라진 상태에서 일을 바로 할 수 있냐 없냐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증상이 없다고 해서 감염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조금 더 쉬어줘야 돼요. 2, 3일 동안에는 요양보호 업무를 하지 않고 나중에 복귀하시면 됩니다. 네, 환자한테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 수도 있겠죠. 증상이 없다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멈췄더라도 증상이 사라진 다음에도 2, 3일 정도 더 쉬었다가 업무에 복귀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18번으로 갑니다. 18번 문제 중요하고 잘 나와요. 심한 설사를 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자, 설사를 많이 해서 지금 몸이 춥고 힘들고 처져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선풍기를 쐬워준다든지 얼음찜질을 한다든지 그럼 너무 힘들겠죠? 자, 정답은 수분 충족을 충분히 해주는 거. 자, 설사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추울 수도 있고 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탈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도 탈수를 예방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데요. 그러려면 물을 충분히 천천히 마시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자극적인 음식,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우유, 커피, 매운 거, 짠 거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인 이 지사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지사제를 환자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19번 문제로 갑니다. 19번이에요. 위염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자, 다음 중 위장에 좋은 활동은 뭘까요? 좌욕을 한다. 자, 위염에 좌욕을 한다? 별로 상관이 없겠죠. 젓갈, 찌개류, 짠 음식을 먹으면 위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틀린 설명이고요.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유동식,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넣은 흰 쌀죽 그런 것들이 위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음식을 뜨겁게 하거나 차게 하는 것,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위를 또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음식 좋지가 않고요. 카페인도 자극적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체크하시고 20번 문제 갑니다. 20번, 너무 쉽네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뭘까요? 자, 정답 뭐예요? 독감이에요. 자, 그러면 겨울철에 유행하는 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은 1년에 몇 번 한다? 1년에 한 번씩 한다. 자, 그럼 이 접종은 환절기 이후에 하는 게 좋냐? 환절기 전에 하는 게 좋냐? 정답은 뭘까요? 이전에 할까요? 이후에 할까요? 네, 이전에, 유행하기 전에 하는 것이 면역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것까지 정리되셨으면 우리는 2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쓴맛은 덜 느끼고 짠맛은 잘 느낀다. 자, 잘 느끼는 맛과 덜 느끼는 맛 구분해야 되죠? 자, 할머니가 95살이에요. 귤을 드렸는데 할머니 이것 좀 드셔봐. 귤이 너무 달아요 하고 드렸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씁다. 아이고 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쓴맛과 신맛은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끓여주신 찌개, 된장찌개, 된장국 어때요? 짜죠? 짜고 달고 짠맛과 단맛은 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간을 봐도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금을 첨가하고 계속 설탕을 첨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더 짜지고 달아지고 하는 거고요. 쓴맛, 신맛은 잘 느끼고 짠맛, 단맛은 덜 느끼게 된다로 보셔야 됩니다. 쓴맛은 잘 느끼고 짠맛은 덜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1번 틀린 설명. 2번 소화 능력이 증가한다. 소화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간 기능이 저하되는 건 맞아요. 대사 능력, 해독 능력도 저하된다. 어때요? 맞는 설명이죠. 침분비가 적어지고요. 후각 기능, 미각도 떨어지면서 후각도 떨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3번 봐주시면 돼요. 자, 22번 고혈압 약을 오래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면서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자, 혈압약은 맨날 먹어줘야 되죠. 근데 약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대야 하면서 안 드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거짓말을 해서 약을 먹인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약을 꾸준히 먹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그럼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드세요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 자,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요즘에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어. 근데 요즘에 혈압이 유지가 돼서 내가 또 약을 스스로 끊었어 하시는 분들이 드물게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생겨도 혹시나 나중에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다시 병원에 가서 처방 잘 받으시고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용량을 조절해 가시면 됩니다. 그때 용량을 조절하는 건 의사가 해주는 거지 내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은 안 드릴게요 라고 환자랑 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어르신, 문제 생기면 어르신이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자, 정답은 5번. 어르신, 약을 먹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 약을 안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더 위험해요 라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니까 나중에 환자를 대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되지. 싫으면 먹지 말아요. 누가 주우라고 먹으래?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죠. 23번으로 갑니다. 23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오래 사용해서 관절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관절 연골이 닳아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다리를 많이 썼을 때, 관절을 많이 썼을 때 더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몸을 더 많이 쓴 날은 더 아프고 몸을 좀 쉬어준 날은 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없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쓴 날은 아프고 적게 쓴 날은 덜 아프고 이럴 수 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은 퇴행성 관절염한테 좋다, 나쁘다? 너무너무 나쁘다.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수영, 걷기, 체조 이런 운동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나 관절염인데 등산하러 다니는데요. 네, 사실 안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다리 튼튼해지려고 다니고 계신 거죠. 네, 근데 더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관절이 뻣뻣해지는 강직이라 그러죠. 강직 증상은 밤늦은 시간에 나타나나요? 3번 중요해요. 밤늦은 시간이 아니라 이른 아침. 우리 이른 아침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조조 영화라고 그러죠. 네, 조조 강직. 이른 아침에 몸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조조 강직입니다.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조 강직이 생겼어요. 보통은 30분 이내에 강직이 풀린다고 책에 나와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도 틀렸고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중을 늘린다. 어떨까요? 체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줄인다도 아니에요. 체중을 늘리고 줄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로 체중을
조절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표현을 조절한다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5번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아프기 전까지, 아플 때까지 하면 안 돼요. 네, 이 관절이 더 굳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움직이기는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플 정도로 과하게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른 아침에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 보통 30분 이내에 풀리고, 내가 오늘 집에 경조사가 있어서 아주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다 끝나고 누웠을 때 힘들 수가 있고, 오늘은 3일 동안 학원을 안 나가서 너무너무 몸이 편안한 날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몸이 덜 아플 수 있다. 이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운동은 등산보다는 수영, 걷기, 체조 이런 운동들이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24번으로 갑니다. 자, 24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자, 저체중을 유지한다. 어떨까요? 제가 아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적게 나가는 것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거? 적정 체중으로 조절.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체중보다는 적정 체중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기억해 주시고요. 비타민 D 뼈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뼈에 좋아요. 칼슘 섭취를 제한하는 것 뼈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누워있는 게 좋을까요? 적당히 활동하는 게 좋을까요?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는 적당히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과 담배, 술은 뼈 건강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이에요. 여성 노인에게 요실금이 발견됐을 때 적절한 관리. 자, 요실금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초기 요실금 증상이에요. 초기 요실금에서는 자, 환자한테 수분을 충분히 줘야 되고요. 그리고 배뇨 훈련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하는 거. 자, 수분을 충분히 주고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 소변이 질질질 새면 기저귀 바로 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 대답은 NO. 초기 요실금에서 기저귀와 소변줄은 나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기저귀와 소변줄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다. 지금은 수분을 충분히 주면서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즉시 기저귀를 착용한다. 틀렸어요. 기저귀를 바로 쓰게 되면 환자들도 힘들어하고요. 스스로 안 하시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기저귀를 쓰는 것은 아니다. 수술 날짜를 예약한다. 초기부터 수술하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충분히 먹어주면서 방광에 소변을 잘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비울 때도 잘 비울 수 있으니까요. 자, 규칙적으로 배뇨 훈련을 한다. 4번이 정답.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칙적으로 화장실 간다. 2시간마다 화장실에 가게 하는 거예요. 요실금은 계속 소변이 마렵거든요. 쌌는데 또 마렵고 쌌는데 또 마렵고 그러면 2분, 3분, 5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려운 느낌이 나도 조금 참고 2시간 간격으로 간다. 이게 규칙적인 배뇨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소변줄은 지금 당장 끼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답은 4번. 자, 26번이에요. 대상자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고 얼굴이 비뚤어지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질환의 증상이죠? 뇌졸중의 증상이에요. 자, 27번이에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는 자, 호흡기계의 전반적인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폐활량도 떨어지게 되고요. 호흡을 돕는 근육의 기능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20대에 비해서 숨차고 숨을 가쁘게 쉬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하시게 되죠. 네, 그리고 가래가 많아지죠. 네, 기관지 분비물은 증가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기능은 떨어지지만 기관지 분비물은 증가하게 되고요. 섬모 운동이 증가한다. 자, 우리 목의 기도라고 하는 곳에는
아주 작은 털애기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랬을 때 먼지나 잘못 들어온 이물질이 있으면 이 털들이 파닥파닥 운동을 하면서 그 먼지를 밖으로 이제 빼내주려고 이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노화가 오다 보니까 이 파닥파닥 하는 털들이 운동을 못해요. 힘이 없어서 선모 운동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걸러지지 않고 계속 고여있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 3번에 기침 반사가 저하된다. 3번이 정답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침 반사가 저하된다라는 뜻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침 반사를 많이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자, 기침 반사는 우리가 숨 쉬는 그 통로에 숨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경우에 반사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게 기침 반사예요. 예를 들면은 밥 먹다가 밥풀이 숨구멍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밥풀을 빡 빼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작용들이 젊었을 때는 기침 반사가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사 반응이 활발한데 이 노화가 오면서 반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기침 반사가 저하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밥 먹다가 사례가 들리거나 또는 밥풀이 잘못 넘어가도 잘 걸러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 걸러내지 못하면 흡인성 폐렴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침 반사는 저하되는 게 맞아요. 자, 28번 당뇨병을 진단받은 김노인 씨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당뇨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다식, 다뇨, 그리고 체중 감소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죠. 그 외에도 시력이 흐릿해지고 혈당이 고혈당이나 저혈당으로 정상적이지 못하고 소변량은 증가하게 되고요. 황달은 당뇨 환자보다는 간이 안 좋은 환자한테 생길 수가 있겠고요. 당뇨가 생기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상처가 잘 회복되지 못합니다. 우리 피는 전신을 흐르게 되면서 깨끗한 피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흐르는 피는 산소랑 영양분을 우리 몸 조직 곳곳에 보내주게 되는데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피가 꿀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네, 혈류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랑 영양분을 다친 곳에 빨리빨리 갖다 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다쳤다고 봐도 당뇨에 걸린 사람이 회복이 늦습니다. 상처 치유가 지연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다치지 않게끔 안 다치는 게 최선이고 다쳤을 때는 빨리 보고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5살 때, 15살 때, 25살 때 손가락이 변피면 네, 이틀 3일이면 나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2주, 3주가 돼도 뜨끔뜨끔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잘 낫지 않는 경우. 네, 젊었을 때 비해서는 혈류 속도 그리고 상처 회복력 그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요. 당뇨 환자들도 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습니다. 네, 29번으로 갑니다. 배우자의 사별로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에요.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키기보다는 감정을 표현하게끔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모두 다 괜찮아질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누구나 다 그렇지.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이런 상투적인 표현은 우울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도움이 되겠고요. 모임 활동을 하는 게 좋죠. 다 탈퇴하고 집에만 있는 건 도움이 되지 않고요. 햇빛 잘 보고 활동하고 사람들 만나고 감정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요. 노인 우울증은 잘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서 네, 어르신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0번도 중요한 문제죠.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운동 방법,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어르신들이 하는 활동들은 다 천천히 해야 돼요.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2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하는 운동을 90대 어르신이 따라하면 안 되겠죠. 내 상황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강도는 낮은 거에서 높은 거로 가야지 처음부터 높은 거부터 하시면 안 된다. 다칠 위험이 크죠. 겨울철에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까지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마무리 운동은 꼭 해줘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1번 노인 대상자 약물 복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힘들어 보이면 절대로 내 의미로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늘리시면 안 돼요. 자,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갠다, 갈아버린다, 부순다, 내가 임의로 조제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약국이나 병원에 가셨을 때 어르신이 잘 못 삼켜요 라고 그때 정보를 주시면 돼요.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어르신이 드시고 있는 약이 있는 경우에 영양제, 즙, 버섯, 무슨 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 그런 거 섭취는 의사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약이 없으면 약을 빌려다 먹이는 것도 안 되고요.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자, 아침과 점심 사이에 물을 많이 마셨다. 시간이 지금 표현이 애매하고요. 많이라는 거는 누구는 500cc가 많이인데 누구한테는 50cc도 많이에요. 이 많이라는 표현이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기록은 객관적으로 네가 봐도 내가 봐도 아 그만큼이구나 알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많이보다는 어르신이 물을 500cc 마셨다, 500ml 마셨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겠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사람들 몇 명이 방문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몇 시인지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기록이 되겠고요. 옆집에 맛을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이 한참 만에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오후 3시부터 약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네, 5번 볼게요. 저녁 식사를 아주 많이 드셨다. 아주 많이가 누구한테는 밥 한 공기고 누구한테는 밥 한 대접이에요. 아주 많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많이, 조금, 약간 이런 표현보다는 정확한 용량을 알려주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대상자 엉덩이에 이만한 물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록해 주실 때는 물집이 작은 게 하나 생겼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가로 몇 cm, 세로 몇 cm인지 이런 식으로 가로 1cm, 세로 1cm면은 1 곱하기 1cm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표현이에요. 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이웃이 대리를 작성을 할 수 있나요? 이웃이 대리를 작성할 수가 없고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어떨까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2번도 틀린 설명이고요.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냐 없냐 시행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연명 의료를 중단을 하겠다 해도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먹는 물 그리고 단순 산소 공급, 진통제, 통제 그리고 영양 공급은 해줄 수가 있고요. 투석,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17세 청소년은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네, 아니죠. 19세 이상의 성인한테서 효력이 있고요. 이 서류는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몇 번 뭐가 틀렸고 뭐가 안 틀렸고 한지 연습을 하시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우셔도 나중에는 아, 이 문제 또 나왔구나. 이거 아니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해준다. 이 바른 자세는 베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베개를 대어주고 바로 눕힌 자세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베개를 대어주는 이유, 제거하지 않고 베개를 대어주는 이유는 얼굴에 피가 쏠려서 얼굴이 새까맣게 될까봐 피가 쏠리지 않게끔 베개를 대어주는 겁니다. 대상자의 소유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내가 버리거나
제거하지 않습니다. 의치 또한 마찬가지. 의치도 뺄 건지 버릴 건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장치나 대상자 물품은 내가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확인하고 보호자나 의료인한테 알려준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임의로 처리하지 않아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임종한 대상자 시트를 올려줘야 되는데, 덮어줘야 되는데 어깨까지 덮어주냐, 머리 끝까지 덮어주냐, 어디까지 덮어줄까요? 어깨까지 덮어주시면 됩니다. 회차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인데요. 요거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지 않게 보기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자, 등받이랑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더 좋겠죠. X. 의자 앞쪽 끝부분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의자 안쪽 깊숙이 앉아야 되고요. 대상자의 두 발바닥은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지 안정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팔꿈치는 의자의 팔받침대에 올리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올려야겠죠? 식탁 위에 올려줘야 되겠죠.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와야지 안정적인 자세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엉덩이 깊숙이 앉아주고요. 두 발은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양 바닥에 다 앉을 수 있도록,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팔꿈치는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좋고 식탁의 높이는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 식사를 돕는 방법인데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그러면 어느 쪽이 건강하죠?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자,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누워야 될까요? 불편한 쪽이 아래로 가게 누워야 될까요? 네,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게 누워야 되겠죠? 왜? 이쪽이 건강하니까 힘이 있잖아요. 마비 쪽을 지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쪽으로 누워줘야 됩니다. 자, 편마비 환자가 식사 중에 사례가 들리면 남은 식사를 다 떠먹이는 게 좋을까요? 멈추는 게 좋을까요? 네, 멈추는 게 좋겠죠. 1번은 틀린 보기. 자,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이 자세는 식사가 꿀꺽꿀꺽 잘 넘어가지가 않겠죠. 세 번째, 왼쪽, 마비 쪽을 밑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건강한 쪽으로 밑으로 해야 되고요. 정답은 4번, 식사 후에 음식 찌꺼기가 치아에 남아있는지, 입 안에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운다. 자, 우리 어르신들과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신맛이 나는 음료를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침이 입에 가득하죠. 네, 이게 잘 삼키는 게 안 될 수가 있어서 사례가 더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X표 쳐주시고요. 정답은 4번이고 다음 문제 갑니다. 세 번째,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자, 영양액은 상하지 않도록 차가운 온도를 주입한다. 자, 상하지 않은 걸 주는 건 맞는데요. 차가운 온도가 아니라 체온 정도로 따뜻한 온도가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양액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죠. 자, 방광보다 아래 높이에 맞추는 건 어떤 거? 소변 주머니. 소변 주머니일 때 이렇게 해주시고요. 영양액 주머니는 사람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으면 위장이 여기 있겠죠.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이 걸어주시고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 걸어주시고 또 수액은요. 수액은 심장보다 높이 걸어주시고 이렇게 심장, 그 다음에 위장, 방광 그 짝꿍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자, 3번 중요한 거고요.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넣는다. 어때요?
이거 빠지네. 빨리 쑥쑥 밀어 넣을까요? 아니죠. 식사를 중단하고 빨리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4번의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너무 빠른 속도로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얘기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너무 빠르게 줬을 때는 살에 들릴 수도 있고 소화관 쪽으로는 설사나 탈수가 유발될 수가 있어요. 자, 5번에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자, 중단하는 건 맞지만 다시 주입한다는 아니에요. 구토 증상을 보이면 중단하고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로 봐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 교과서가 계속 개정이 되면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 통해서 수정사항 올려놓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실기 4번 문제는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정상 소변량을 구분할 수 있냐 하는 문제고요. 다음 중 시설장이나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할 대상자의 소변 상태. 자, 보고는 언제 합니까? 정상일 때 합니까? 비정상일 때 합니까? 네, 비정상일 때 하는 거죠. 그럼 비정상적인 소변 상태를 구분할 수 있냐? 정상적인 소변 상태를 구분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문제예요. 자, 하루 총 소변량이 1.5리터인 경우 보고할까요? 아니에요. 정상이니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소변량이 0.3리터, 즉 300cc 미만인 경우, 300cc인 경우, 그러니까 엄청 적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변색이 노르스름한 경우 정상이죠. 소변색이 콜라색이거나 핑크색이거나 검정색이거나 그다음에 너무 이제 찐득찐득한 흰색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소변색이 맑은 경우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변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소변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주셔도 되고 아주 지독한 악취 그렇게 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호해야 할 소변 상태 정답 2번이고요. 정상적인 상태,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상태 여러분들 책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가시고요. 나는 옛날 교과서라서 이 내용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잠깐 정지해놨다가 요거 잠깐 적어놓고 가실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손발이 차가워진 대상자가 숨쉬기 힘들다며 요양보호사를 호출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우선적인 대처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손발이 하얗게 변하고 피부가 차가워지고 대상자가 이제 힘들어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응급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가장 우선적인 대처 뭐 해야 된다? 모든 응급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119에 신고하여 즉시 도움을 청한다. 그 다음에 눕혀야 되겠죠. 자, 이 문제의 함정은 뭐냐면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1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야, 2번도 맞잖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고요. 자, 이 문제가 꼬아서 나온다면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행동은 뭔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문제에서 1번을 이미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할 걸 고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2번이 정답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대상자를 발견을 했고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어요. 자, 119에 신고해서 즉시 도움을 청한다. 그 다음에 천장을 바라보는 상태로 눕혀준다. 만약에 출혈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출혈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그 다음에 만약 입에서 뭔가 나온다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다리가 올라가도록 한다. 혈액순환 심장으로 가는 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다리 밑에다가 베개나 이불 같은 거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압을 측정할 수 있겠고요. 절대로 모든 대부분의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물이나 음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환자가 나 혈당 떨어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경우에는 저혈당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경우에는 빨리 설탕물을 먹이거나 사탕을 먹여주시면 되는데 그걸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응급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신고하고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뭐 경련하는 사람들, 뭐 쓰러진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팔다리 막 주물르라고 배웠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배운 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환자가 다치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그다음에 빨리 신고하는 거,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나 어떤 수술이나 어떤 시술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절대 뭘 먹이시면 안 됩니다. 금식 상태 유지해 주시는 거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응급처치 문제는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다 알고 계셔야 돼요. 6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도와줄 때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자, 어르신 지금부터 저희가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응가하세요. 배변 보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르신이 응가하다가 방귀도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힘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대변이 나오는 소리가 뿌지직 날 수도 있는데 너무 창피하겠죠. 조용하게 해주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바지를 내린 후 편안하게 대변을 보도록 한다. 바지를 내릴 수가 있지만 요 시험에서는 바지를 그냥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바지를 벗긴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두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바지가 벗겨졌다. 너무 창피하겠죠. 자, 그러면 옳은 표현은 뭐냐? 옳은 표현은 담요를 덮은 후에, 하의를 덮은 후에 바지를 내려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바지를 내린 후 편안하게 보도록 한다. 가려주는 거 없이 바지를 벗겼다는 뜻이에요. 자, 침상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자, 변기를 데워줄 때는 이 상태에서 변기를 데워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이 변기 위에 눕게 되면은 상체를 높여주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배에 힘이 좀 들어가게 되겠죠. 변이 밀려 나올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 3번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변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배변하는 동안 대상자를 정면에서 살펴본다. 예, 어르신 응가하세요 하고 정면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너무 부담스럽겠죠. 네,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배변 후에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6번의 정답 3번 체크하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할 결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보고를 해야 되냐. 자, 소변이 투명하고 거품이 없어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투명한 것도 거품이 없는 것도 정상이다. 자, 소변이 연한 노란색인 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죠. 자, 대변의 혈액과 점액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이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대변이 정상인 상태는요, 부드럽고 형태가 있는 상태, 바나나처럼 이렇게 잘 나온 상태는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대변에 혈액이 있거나 뭔가 투명한 콧물처럼 뭔가 점액질이 섞여 있다든지 정상의 상태를 벗어난 경우에는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볼게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 자, 이동변기가 소독약이 닿으면 녹아버려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변기가 되겠죠.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마비 쪽에 갖다 두면 대상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다리를 뻗었을 때 일어나기가 힘들겠죠. 건강한 쪽에 가져둬야 됩니다. 이동변기 뒤에 매트 깔아놓는 거 소용이 없겠죠. 이동변기 밑에 깔아주시면 되고요.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와 같게 해줘야지 엉덩이 들썩 옆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이동변기는 요 높이인데 변기가 여기 높이다? 아니, 침대가 여기 높이다? 올라가려고 하다가 발을 잘못 디딜 수가 있고요. 침대에서 변기로 내려오다가 엉덩이 꽈당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하지 않고 몇 번 세척할까요? 3번? 5번? 아니죠. 매번 사용했을 때마다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 4번 체크하고요. 9번 문제 볼게요. 자,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하는 방법.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을 때 엉덩이 들어보세요. 들 수가 있나요? 허리, 엉덩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죠? 들 수가 없습니다.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를 여러 장 데워주는 거 어때요? 속기저귀를 여러 장 데워주는 건 불편할 수도 있고요.
속기저귀를 모르시는 분들은 생리대를 한 5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속기저귀를 여러 장 데워주지 않습니다. 자, 기저귀는 하루에 3번만 교환한다. 어르신이 소변도 3번 보고 대변도 2번 정도 보면은 5번은 갈아야 될 텐데 3번만 정해놓고 교환을 한다는 것은 대상자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X표. 그러면 우리 몇 번 교환을 해주냐? 몇 번 교환해 줄까요? 역시나 배변, 배설 했을 때마다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데워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이에요. 소변줄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 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소변주머니를 내가 뜨거운 물에 삶아서 사용을 하면 소독도 되고 좋겠다. 그죠? 근데 소변주머니는 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 삶지 말라고 한 거 또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틀니도 삶는 거 아니죠. 틀니, 소변줄은 삶지 않습니다. 자, 소변주머니를 하루에 1번 비운다. 어때요? 이렇게 배설물 통은 하루에 1번, 3번 정해놓는 게 아니라 어느 비워줄 때가 되면은 그때마다 비워주시면 됩니다. 소변주머니도 소변을 하루에 많이 보시는 분들은 더 1번, 2번, 3번 비워줄 수도 있겠죠. 자, 3번에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에 배출구는 티슈로 닦는 것이 아니라 뭘로 닦아준다?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알코올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틀렸죠? 아까 어디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시켜야 된다. 자, 방광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배꼽 손으로 짚어보세요. 배꼽 밑에 주먹만한 크기로 방광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변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지 않게 둔다. 자, 소변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요. 끝에 관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관이 있고 소변주머니를 침대에다 이렇게 걸어놓게 되죠. 걸어놓는데 얘가 이 아랫 부위가 바닥에, 땅바닥에 질질 끌리면 안 된다. 왜? 더러워지고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위험하기 때문에, 감염 때문에 바닥에 닿지 않게 두셔야 됩니다. 11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자, 목젖까지 깊숙이 칫솔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엑 하고 구역질을 하게 되겠죠. 네, 마른 꺼지보다는 꺼지를 적셔가지고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구석구석 닦으려면 윗 잇몸 닦은 후에 아래 잇몸 닦아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똑바로 누운 자세보다는 앉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가 도움이 되겠죠? 자, 5번에 입안을 닦아낸 후에 주변에 물기는 남겨둔다. 어때요? 물기는 다 닦아주셔야 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몸을 닦았을 때도 마찬가지. 젖은 수건으로 닦았으면 마지막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야 되고요. 얼굴, 양치도 마찬가지. 젖은 수건 또는 물기가 닿았으면 나중에 마지막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으니까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발에 꽉 끼는 양말 어때요? 자, 꽉 끼는 양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발 사이즈가 250인데 210들이 끼는 양말을 꾸역꾸역 끼는 거예요. 꽉 쟁기겠죠. 그런 양말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감각을 방해해서 다칠 수가 있고요. 발에 잘 맞는 양말과 신발을 신어주시면 됩니다. 자, 꽉 낀다, 꼭 낀다 이런 거는 너무 꽉 쟁기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발을 씻은 후에 촉촉함을 유지하도록 닦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은 닦고 난 다음에 물기는 다 닦아주라 그랬죠? 물기를 건조한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일, 로션, 크림을 발라줄 수가 있어요. 3번이 정답이고요.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둥글게 아니고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손톱을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하면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코올로 소독해 줄까요? 아유, 틀렸죠. 후시딘으로 소독해 줘야 되겠죠? 어때요? 틀렸죠? 그럼 뭘로 소독을 할까요?
네, 내가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발견됐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설장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시설에 보고한다가 정답이에요. 네, 약을 발라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일단은 시설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병원 진료 또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고든 발톱 상처가 발견됐을 때는 시설장에 보고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한다 이런 게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13번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이에요. 자, 목욕을 거부하면 억제대로 묻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거부를 한다, 양치 거부한다, 식사 거부한다. 그렇다고 해서 묻거나 가두지 않습니다.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는다. 면봉으로 귀 판다고 했을까요? 파지 않는다 했을까요? 귀 파지 않고요. 우리는 귀 뒤나 귓바퀴 정도 바깥 귀를 닦아주셔야지 귀 안쪽을 파지는 않습니다. 샴푸를 묻혀서 손톱으로 머리를 감기는 것은 아플 수가 있겠죠. 손가락 끝으로 감겨주셔야 되고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한쪽 눈을 닫고 사용했던 면이 아니라 깨끗한 다른 면을 사용해서 닦아주시는 게 청결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4번이에요. 여성 대상자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자, 커튼이나 스크린을 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네, 커튼이나 스크린을 쳐서 이때 쳐서는 뭐 설치한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커튼이나 스크린을 쳐서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설치해준다는 의미고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에 방수포를 까는 것이 아니라 방수포를 깔고 변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회음부에 상처가 있거나 악취가 있으면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주는 것이 아니라 3번처럼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음부 세척 후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정답지에 1번이라고 답이 체크되어 있는데 1번, 3번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중복답이네요. 15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 자, 물의 온도는 20도에서 23도 이내로 유지한다. 너무 차갑고요. 목욕할 때는 따뜻하게 보통 40도 내외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식사 직후 속이 든든할 때 목욕을 하면 구토의 위험이 있어서 안 되고요. 소화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의 등을 욕조한 벽에 대고 앉게 한다. 네, 등을 기대라는 얘기죠. 기대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욕조에 들어갈 때 욕조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앉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물을 채우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물을 어느 정도 채우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야 온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부터 항상 뻗는다 그랬어요. 목욕 후 앉은 채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자, 16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방법. 자, 옷을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입힐까요? 건강한 쪽부터 입힐까요? 네, 몸 불편한 쪽부터 내가 먼저 입혀주고 그 다음에 건강한 팔을 쏙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비팔, 건강한 팔 사이에 머리를 쏙 껴넣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7번 바로 벗기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옷을 벗길 때는 어떨까요? 네, 마비 쪽 팔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쓱 벗겨줬을 때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게 좋겠죠. 팔을 굳이 굽히지 않더라도. 자, 그러면 마비된 팔은 한쪽 팔을 벗고 나서 마지막에 쓱 벗겨주는 게 좋겠어요. 자, 마비된 팔이 마지막이고요. 건강한 팔 먼저 벗겨주고 머리 벗고 마비된 팔은 가만히 있어도 요양보호사가 쑥 옷을 끌어당기면 벗을 수가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18번으로 넘어갑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액이 있는 대상자, 단추 있는 옷 벗기기 순서. 역시나 옷 벗기기 순서, 전반적인 순서는 똑같아요. 건강한 팔에서 수액을 먼저 빼주고 수액을 뺀 다음에 걸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비된 팔 가만히 있어도 옷을 쏙 벗어주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건강한 쪽 팔을 먼저 벗긴 다음에 수액 빼고 수액을 걸어준 다음에 마비 쪽 벗기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18번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정리 잘 해두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해 보세요.
자, 19번 대상자 휠체어 이동 시 내리막길 이동을 돕는 방법입니다. 자,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갈 때는 직진을 하게 되면 올라갈 땐 너무 힘에 붙이고요. 내려갈 때 직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곤두박질 치고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그재그로 천천히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내리막길 이동할 때는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건 맞는데요. 휠체어를 앞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환자가 앞에 있고 내가 뒤에서 환자를 그 절벽으로 밀어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여러분들 이 휠체어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유모차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풀어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휠체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 휠체어 안 만져봤는데 이렇게 하고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모차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유모차로 내리막길 내려갈 때 아기를 앞에다가 먼저 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뒷걸음질 쳐가지고 지그재그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안전하고 다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 짚고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예요. 자, 제 강의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쉽게 외우실 수 있었을 텐데요. 지팡이 짚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 건, 마, 올 순서로 올라갑니다.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가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어때요? 지, 마, 건, 네.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 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올라갈 때 순서기 때문에 지팡이, 건강한 다리, 왼쪽 다리, 마비된 다리, 오른쪽 다리, 지건마올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2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자,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깔아주게 되면 안 되고요. 전열기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만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다른 사람이 같이 사용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작동 여부는 하루에도 수시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요.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하는 건 너무 적게 확인하는 거예요.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서 사용한다. 소독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5번 수시로 공기압이 잘 들어오고 나가는지 확인한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주위에 날카로운 나이프, 칼, 포크, 칼날, 못 이런 게 없게끔 매트리스가 터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22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 자,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 도움을 줄까요? 불안정한 쪽에서, 불편한 쪽에서 도움을 주시는 게 좋겠고요. 대상자는 보행기에 기대는 것보다 보행기를 잡고 허리를 펴고 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행기를 끌고 걷는 사람들은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리가 아파서 보약을 한 채 지어 먹는 게 좋겠죠. 다리 힘을 길러주려고. 자, 보행기는 약한 다리와 함께 나가게 됩니다. 건강한 다리가 아니라 약한 다리랑 함께 나가게 되고요.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앞발이 먼저 나갔으면 그 뒷발은 간 만큼만 따라가는 게 안전하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되겠어요. 보행기와 팔꿈치의 각도는 30도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90도가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고 보행기 밑에 바퀴가 있으면 바퀴의 잠금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또는 보행기 그 다리 끝에 고무마개가 달려 있으면 고무마개가 닳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번 볼게요. 앙화이로 수면 중이던 대상자가 자다가 너무 숨이 차해요. 그럼 어떤 자세로 앉는 게 좋으냐? 어떤 자세? 반자의 자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24번 다음 중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 어느 사람이 제일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냐? 자, 휠체어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는 거 좋아요. 눈에 잘 맞는 안경 잘 보이기 때문에 좋아요. 굽이 낮은 신발 괜찮죠? 하이힐보다는 굽이 낮은 신발이 안전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 들리는 보청기 문제가 없어요. 자,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지러울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 졸림, 어지럼증, 현기증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서는 낙상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시설에서 전기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 수칙을 지킨 경우 요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플러그를 뽑을 때 선을 잡고 뽑는 게 아니라 플러그를 잡아야 되겠죠? 자, 전기 코드를 그려보면 전선이 있고 플러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잡아당기지 말고 얘를 잡아가지고 쏙 뽑아라, 이 얘기가 되겠고요. 전선을 잡고 뽑는 거는 안 되고요.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겠죠. 손에 물이 묻은 채로 전선을 꽂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전기기구 세척 시나 수선 시에는 절대 전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이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하나의 콘센트에 문어발처럼 여러 개 이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안전하게 쓰는 방법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26번으로 갑니다. 자, 고혈압 대상자가 섭취하기 적절한 음식은 뭘까요? 자, 짜지 않은 음식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떡볶이, 젓갈, 찐 고구마, 짜장면, 마른 오징어 중에 제일 좋은 음식은 뭘까요? 네, 찐 고구마가 안 짜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에는요, 칼륨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소금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 환자한테 특히나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자, 칼륨이 많은 음식은 고구마, 우유, 사과, 시금치, 그리고 바나나도 있어요. 바나나하고 고구마는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다리미 그림이 있고 180도에서 210도라고 써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떤 표시? 180도에서 210도로 다른 힌트는 안 나와 있죠? 이렇게 다려주세요라는 의미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밑에 이렇게 원단이 같이 표시가 돼 있으면요. 원단 위에 천을 덮고, 천 표시에 천. 뭐 하나 덧대주세요 이런 표시고요. 자, 천을 덮어주고 그 온도로 다려줘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빨래 짜는 기호 있어요. 네, 여러분들 교과서 385쪽에 요 표시가 있거든요. 네, 385쪽에 그 기호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볼게요. 28번. 자, 대상자가 의사와 상의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방문 요양을 그만둔다는 얘기겠죠? 내 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그만둔다. 아니겠죠? 대상자와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다. 예, 어머니 이거 홍삼이에요. 저도 한 포 먹어볼게요 하는 것도 안 되겠죠. 정답은 3번 즉시 시설장한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어떤 약 때문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장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머니 내가 요거는 아드님한테 비밀로 할게요. 저 5천 원만 주세요. 5만 원만 주세요. 사례금 받는 것도 절대 안 되겠죠.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물어본다. 어머니 요거 어디서 사셨대요? 어디 홈쇼핑이에요? 물어보는 것도 안 되고요. 제일 좋은 정답은 시설장한테 알리는 게 되겠습니다. 자, 29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모든 종류의 약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치우는 게 좋겠고요. 세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비누, 샴푸 다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곳에 치워주시면 됩니다.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대상자가 문을 열고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문을 잠가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하면 대상자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다 치워주셔야 되고 온수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볼게요. 치매 대상자가 수납장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하는 방법. 자,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자, 이런 치매 증상의 문제 행동이 있을 때는 억지로 못하게 막거나 가두거나 호통을 치거나 화를 내는 건 다 안 돼요.
고칠 때까지 그만하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해할 수가 없겠죠. 대상자들이. 억제대로 묶는 것도 잘못됐고요. 반복 행동을 못하게 하도록 손으로 막는다.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하기 어려우니까 그만하라고 소리친다. 대상자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치매 대상자가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 좀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뭐 헝클어 놓게끔 반복하게끔 놔두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안정시키는 것들도 다독다독 거리는 거, 뭔가 불안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활동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이 시루떡이 너무 맛있어 하면서 행주를 입에 물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냐? 자, 잘못된 것을 먹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맛있겠네요. 많이 드세요. 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 대상자가 행주를 정말 삼킬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시루떡으로 보이세요? 당신 지금 잘못 보고 있는데 시루떡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네.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하면서 비누가 아니라 행주를 바로 뺏어버린다. 정신 차리세요. 건강에 해로워요 하고서 확 뺏어버리면요. 대상자가 놀래가지고 더 이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맛있겠네. 나 이거 더 맛있는 거 있는데 바꿔 먹을까요? 자연스럽게 대처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세미도 몰라요? 수세미를 먹으면 안 되죠. 행주를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32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 자, 취침 직전에 치매 대상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취침 직전에 운동하는 거는 몸을 더 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데 방해가 되고요. 취침 전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제공한다. 술 먹이면서 재우는 거 잘못됐어요. 안 되고요. 저녁 식사 후에 소화를 시킨 다음에 자야지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 배가 더부룩하면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또는 푹 자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답은 4번이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눕게끔 하는 게 좋은 거죠. 잠자리 시간을 어느 날은 6시, 어느 날은 8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9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침대에 누울 수 있게끔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밤에 못 잔다고 해서 낮잠을 재우시면 안 되고 낮에 자더라도 말을 걸어서 깨우거나 낮에 활동을 다양하게 해주시면 밤에 깊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자,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복도를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 자, 이럴 때는 배가 불편해 보이는데 밥을 먹인다든지 변비약을 먹인다든지 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배회할 때는 뭐가 불편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신체적 증상을 찾아보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배가 불편한지 확인하는 게 1번이겠고요. 음식이나 약을 주기보다는 제일 먼저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 요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배회를 하는데 밖에 나가게 하는 거는 오히려 밤에 위험할 수가 있겠죠. 요양보호사가 동행을 하는 경우에는 코스를 만들어서 살짝 돌아올 수가 있는데 지금 문을 열어두는 거는 밤에 위험할 수가 있어서 잘못된 내용이고요.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 소모를 하게 한다. 이거는 자다가 깼을 때보다는 낮 시간에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밤에 배회를 하는 경우 신체적 증상을 먼저 해결해 본다, 먼저 확인해 본다.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문제 볼게요. 치매 대상자가 선물 받은 자켓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하는 도둑망상 증상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언제 어디서 두었는지 물어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하거나 그거를 명명백백 밝히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가 않겠고요. 다른 대상자한테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자, 지금 망상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자들한테 물어보는 건 도움이 되지 않고 나랑 대상자랑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자, 잃어버린 게 맞아요? 정말 잃어버렸어요? 확인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자켓을 두는 장소에 가서 함께 찾아본다. 자연스럽게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상자가 그렇다 하면은 없어졌어요 하고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우리가 다 있는데 누가 훔쳐가요 하고서 싸우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 외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상자 앞에서 귓속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대상자는 지금 의심을 하는 망상 증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내가 또 수군수군하고 귓속말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귓속말 하면요. 환자가 또 의심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앞에 있는 노인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욕을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욕을 하고 갑자기 흥분해서 이상 행동을 할 때는요. 환자한테 자극을 주시면 안 돼요. 최대한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쉬게 하고 진정하게 하는 게 좋고요. 내가 같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같이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치매 대상자한테는 묻거나 가두거나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그랬어요. 즉시 지금 사과하세요. 욕한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요. 내가 소리치는 것도 대상자를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남의 팔다리를 억지로 묶는다. 잘못된 방법이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경고하는 것도 환자한테는 자극이 될 수가 있고 5번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고 환자를 좀 진정하게끔 내가 차분한 태도로 환자를 대하는 게 중요해요. 자, 정답은 5번이고요. 환자를 자극 주지 않는다.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36번 해질녘만 되면 집안에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 어떤 상황이죠? 석양증후군 증상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는 어둑어둑해질 때 불안해하는 거기 때문에 어둑어둑해지는 환경을 밝게 만들어주고 환자가 불안해하니까 함께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거 기준으로 볼게요. 커튼을 걷어서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자, 밖을 보면 또 어둑어둑해지고 점점점 깜깜해지겠죠. 더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방법이고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게 안 좋고 밝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혼자 쉬게 하는 것은 환자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밝게 함께 있어준다. 요거 기준으로 자꾸 문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37번 치매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자, 이때는 옷이 불편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상하이가 붙은 옷은 더 불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옷보다는 편안해하는 옷으로 갈아입히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환자한테 욕을 하면서 협박을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자, 5번 볼게요. 다른 치매 대상자한테 이분이 치매인데 뭐 혈관성 치매라서 이런 이상 증상을 보이는 거라고 했을 때 다른 치매 대상자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해를 못 하십니다. 자, 이랬을 때는 나도 흥분하거나 자극을 받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아무 일이 아니라는 듯이 옷을 입혀주시고 네,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어가 안 된다면은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경고를 하거나 또는 시설장한테 알려야 되겠죠. 38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자, 대화하는 내내 웃는 것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하는 거 어때요? 기분 너무 안 좋겠죠? 자, 세 번째, 대상자랑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드러운 눈빛, 같은 눈높이, 그 다음에 편안한 표정, 그리고 살짝 기울인 자세가 도움이 되겠고요. 눈을 치켜뜬다거나 내려본다거나 흘겨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고개를 계속 끄덕이는 거. 알겠어. 그래. 기분 나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자, 겨울에 여름 옷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춥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환자랑 붙잡고 씨름을 해봤자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름 반팔 반바지 위에 겨울 옷을 입히면서 어르신이 고른 옷 입었네요. 이거 겉에 이거만 입고 갑시다 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하시면 돼요. 네, 안 돼요.
이거 입으면은 감기 걸려요. 환자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고 지금 겨울에 아유 왜 여름 옷을 입어 하고 얘기하는 것도 환자가 동의하지를 않아요. 자, 자연스럽게 이거 입으세요. 그 위에 파카 하나 입고 갑시다 하고 자연스럽게 환자의 욕구도 해결해 주면서 나는 환자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따뜻한 거 입혀주시면 되겠죠. 네, 환자가 이해할 수 있고 조금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아드님께 혼나니까 갈아입어요는 대상자들이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40번으로 갈게요. 자, 대상자가 한동안 집에서만 지내니까 외롭네. 아이고, 코로나가 2년째요. 힘드네,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뭘까요? 자, 공감적 반응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죠.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걸. 자, 착한 말 고르는 게 아니고요.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이거 고르시면 돼요. 자, 이 시국에 사람을 만나다니요. 큰일 나요, 어르신.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감적 말하기가 아니에요. 우울해지는데 어르신 우리 다른 얘기 할까요? 좋은 얘기 해요. 자, 착하게 말은 했지만 공감적 말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대상자의 마음은 헤아려주지 않고 내가 더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가 않겠죠. 자, 정답은 집에서만 계셔서 마음이 허전하셨군요. 힘드셨군요. 가족들을 자주 못 만나니까 외로우셨군요. 이렇게 대상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공감적 말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볼게요.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얘기를 한 것. 자, 나 전달법은 뭐예요? 상대방의 행동, 그것으로 인한 영향, 그것으로 인한 느낌, 그리고 내가 바라는 점을 얘기하는 게 나 전달법이에요. 여기에는 비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가 나 전달법의 규칙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 자, 그러면 당신이 옷이 더러워진 걸 갈아입지 않으니까 내 느낌은 어떠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좋겠죠. 아유,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힘드네요. 자, 상대방의 행동으로 난 영향이 나와 있지 않죠? 틀렸고요.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자, 이거는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지 내가 어떻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나 전달법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나 전달법이 아니죠. 자,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당신의 행동이 건강을 해치는 영향, 네,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점,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4번 나 전달법 표현입니다. 5번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아마 이거 고르신 분들은 왜 이거 좋은 말 아닌가 하고 이거 고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 전달법이 아닙니다. 42번 볼게요. 대상자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나 좌우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의사소통 장애는 어떤 장애인가요? 자, 여기 이쪽이라는 지시대명사는 쓰지 않습니다. 대신 눈이 안 보여도 알아들을 수 있는 시계 방향으로 10시 기준이요, 3시 기준이요, 6시 기준이요, 그다음에 어르신 기준으로 왼쪽이요, 어르신 기준으로 오른쪽이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시각장애 대상자겠죠? 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4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임리히가 필요한 사람들. 자, 질식이 의심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사람들, 얼굴이 청색증이 와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경우 그런 거 고를 수 있겠죠. 두 손으로 목을 붙잡으며 숨쉬기 힘들어하는 대상자가 정답이 되겠죠. 자, 얼굴 한쪽에 마비가 있으며 발음이 어눌해지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 뇌졸중이 의심되는 대상자.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 지금 저혈당이 의심되는 대상자. 자, 기저귀에서 악취가 나면은 감염이 의심되고요. 물을 마시다 기침을 하는 것은 질식이 의심되긴 하지만 하임리히법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물 먹다 기침을 하는 거는 사례라고 봐야 되는 게 더 가깝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번 풀 수가 있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실기 44번 문제입니다. 거실 바닥에서 경련 중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조치는 경련 중인 사람 흔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재빠르게 단 것을 먹인다. 경련 중인 대상자한테 먹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셨던 것,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거나 요양보호사 공부 전에 알고 계셨던 거는 이제 턱을 덜덜덜덜 떨고 이제 경기하면은 혀가 이제 말린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손가락을 입에 넣어가지고 혀가 말리는 거를 막아주시려고 하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도와주시는 분들 손가락 끊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손 넣지 않고요. 병원에서도 우리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넣어야 되면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넣지 절대 손가락 넣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급하시더라도 안 다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내가 안 다쳐야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막 손을 넣거나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환자를 꽉 옥죄어가지고 경련을 멈추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쓰시면 안 됩니다. 경련이 멈추도록 요양보호사의 몸으로 억제를 시도한다. 억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꽁꽁 못 움직이게 이게 몸을 이렇게 감싸 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억제대가 팔다리 이제 묶어놓는 도구를 억제대라고 하잖아요. 요양보호사의 몸으로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싸맨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경련을 하더라도 안 다치게, 그다음에 특히 머리 쪽 안 다치게, 기도 막히지 않게 여러분들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언제 경련이 시작했고 언제 경련이 멈췄는지 시간 체크해 주시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베개를 받쳐서 머리 콩콩콩콩 바닥에 계속 찌으면 다칠 수 있잖아요. 다치지 않도록 머리를 받쳐가지고 손상을 보호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 한번 해놨어요. 경연 시 요양보호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역시 모든 응급 상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119에 신고해서 즉시 도움을 청한다. 그다음에 다칠 수 있는 물건들을 치워주고 그다음에 시간을 체크해 두고요. 경연이 시작한 시간, 경연이 종료되는 시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높은 곳보다는 땅바닥에 눕혀서 머리 다치지 않게 베개 대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뭐 구두, 벨트, 넥타이, 그다음에 단추, 지퍼 이런 것들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무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꽉 껴안는다거나 떨지 마 하면서 몸을 꽉 이렇게 누르시는 거 그런 것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거나 어떤 막대기 같은 걸로 입에 넣는다는 거 안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 다칠 수 있어요. 서로가 다쳐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땅바닥에 이 사람 눕혀놓고 주변에 다칠 수 있는 물건들 치워놓고 언제 시작했고 언제 멈췄는지 그런 거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100점이에요. 100점. 저절로 경련이 멈출 때까지 옆에 가만히 있어준다. 이거 진짜 포인트예요. 옆에 가만히 있어준다. 오답으로 나오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소리를 질러서 환자를 깨운다. 같이 운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환자한테 자극을 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조용히 상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경련이 멈췄어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스캔해 보면서 다친 곳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심장 리듬 분석 중에서는 대상자에게 손을 떼야 됩니다. 리듬 분석과 충격이 전달될 때는 손을 떼주셔야 돼요. 이번에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틀렸죠? 자동 심장 충격기는 몇 분 간격으로 리듬을 분석하나요? 2분 간격으로 리듬을 분석하게 됩니다. 자, 전원 켜기, 패드 부착, 리듬 분석, 제세동 순서로 사용하게 되고요. 4번은 순서가 잘못됐죠?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45번까지 실기 문제를 또 풀어봤는데요. 시험 스케줄이 모두 다 다르지만 최소 교과서 한두 번 정도는 쭉 읽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아닌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수강하셨던 분들은 가능하다면 새 책을 소속했던 학원에 전화하셔가지고 새 책 한 권만 구매해서 다른 부분만 한번 좀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당근마켓에서 책 구매하지 마세요. 왜냐면 당근에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지금 바뀐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당근 하시거든요. 사면은 5,000원 날리는 거에 사지 마시고 학원에 문의하셔가지고 새 책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 문제집 말고 인터넷 서점에 요양보호사 문제집 2024년판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바뀐 개념만 빨리빨리 공부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선생님들한테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아예 처음 공부하시는 다른 직종에 계셨던 우리 학생 선생님들한테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막상 시험에 가면은 엄청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 조절을 해서 나오니까 그냥 몇 번 계속 눈에 익게 이제 계속 책을 들여다보라는 말을 하는 게 그냥 글자만 눈에 익게 좀 봐주시라는 거예요. 봐주시고 문제집 5권, 10권까지 풀 필요 없어요. 한두 권 정도만 푸시고 틀린 문제 체크하시고 유튜브에 사람들이 정보 공유하는 것들 그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재밌는 수험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